제1장 금지된 구역, 식지 않는 가마솥. 오후 4시, 은수가 없는 아파트 거실에는 낮게 깔린 햇살만큼이나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명자가 익숙하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제 집인 양 거침없는 발걸음이었다. 명자는 현관에 놓인 은수의 화사한 분홍색 슬리퍼를 발끝으로 툭 밀어 제쳐버리고 미리 챙겨온 빛바랜 자주색 고무신 모양의 덧신을 신었다. 명자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주방이었다. 쯧쯧 집안꼴하고는 계집애가 들어앉아 살림을 이 모양으로 해? 명자는 코끝을 찡긋거렸다. 은수가 아침에 피워둔 은은한 라벤더 향초 냄새가 거슬렸다. 명자에게 집이란 자고로 사람 사는 냄새, 즉 기름진 고기 굽는 향이나 쿰쿰한 된장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거침없이 향초에 불을 꺼뜨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명자의 손에는 시장통에서 갓 떼온 아직 피가 흥건한 소뼈 뭉치가 든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은수가 아끼는 수입산 세라믹 싱크대 위에 봉투를 거칠게 내던졌다. 비닐 사이로 흘러나온 핏물이 하얀 대리석 상판 위로 번졌다. 이게 다 내 아들 피가 되고 살이 될 것들인데 며느리라는 게 고작 샐러드나 쉽게? 명자는 능숙하게 가스레인지 불을 올렸다. 은수가 혼수로 해온 대형 스테인리스 냄비는 명자의 손에서 거대한 가마솥으로 변했다. 핏물을 뺀 뼈들이 냄비 속으로 쏟아졌고 곧이어 비릿하고 무거운 수증기가 주방 천장을 덮기 시작했다. 명자는 주방 한가운데에 서서 팔짱을 꼈다. 그녀에게 이 주방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30년 전 남편을 여의고 어린 진우를 들쳐업은 채 국밥집 불판 앞에서 버텼던 그 처절한 생존의 전장이었다. 이제 아들이 검사가 되어 번듯한 집을 마련했으니 이 주방의 질권은 당연히 승리자인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그녀는 찬장을 열어 은수가 정갈하게 정리해둔 그릇들의 위치를 제멋대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건 여기 있어야지. 이건 너무 가벼워. 진우는 묵직한 사발에 밥을 먹어야 기운을 쓰는데. 명자는 은수의 취향이 묻은 북유럽풍 접시들을 구석으로 밀어넣고 자신이 시장에서 사온 투박한 뚝배기들을 앞줄에 배치했다. 마치 점령군이 깃발을 꽂듯 주방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새겨 넣었다. 퇴근 후 돌아온 은수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맞닥뜨린 것은 지독하게 무거운 사골 냄새였다. 라벤더 향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거실 벽지까지 눅눅하게 적신 고기 냄새가 은수의 숨통을 조였다. 주방 불빛 아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 앞에 선 명자의 뒷모습은 거대한 성벽 같았다. 은수는 자신의 집 거실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은수의 목소리는 수증기에 묻혀 힘없이 흩어졌다. 명자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국자로 냄비를 저으며 낮게 읊조렸다. 왔냐? 가서 옷이나 갈아입어라. 우리 진우 올 시간 멀지 않았다. 국물 진하게 우려놨으니 오늘 저녁은 딴소리 말고 이거 먹여. 명자의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은수에게 따뜻함이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욕망의 불길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이 비극적인 고부 전쟁의 서막, 주방 점령의 순간이었다. 제2장 냉장고 속의 검열, 찬 공기 속의 핀 불신. 은수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주방 입구에 얼어붙어 있었다. 명자는 은수의 기척을 느끼고도 한참이나 솥 안의 뼈다귀들을 국자로 지지기듯 휘저었다. 쇠 국자가 스테인리스 바닥을 긁는 끼익, 끼익 소리가 은수의 고막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셔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냄새 벽지랑 커튼에 다 배는데. 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명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국자 끝에 매달린 뿌연 국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냄새? 내 아들 먹일 보약 냄새가 내 코에는 악취냐? 너는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해놓고 퇴근해서 입부터 놀려? 명자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문지르더니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냉장고에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나왔지만 명자의 서슬퍼런 눈빛보다 차갑지는 않았다. 명자는 은수가 주말 내내 정성껏 소분해둔 밀폐 용기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로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다 뭐냐? 풀떼기 아니면 사온 반찬.
너 내 아들 월급 받아서 이런 거나 사나르느냐? 진우는 밖에서 찌개 한 그릇을 먹어도 조미료 냄새에 헛구역질하는 애야. 시장통 국밥 국물로 속을 달래며 검사된 애라고. 명자의 손이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은수가 아껴두었던 수입산 치즈와 하몬을 잡아챘다. 이런 꼬리꼬리한 서양 고물들 쳐넣을 자리는 있고 시애미가 밤새 고아온 사골 넣을 자리는 없단 말이냐. 명자는 망설임 없이 은수의 반찬통들을 쓰레기통 쪽으로 밀어버렸다. 은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그거 버리지 마세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저 먹으려고 산 거란 말이에요. 은수의 손이 명자의 팔목을 스쳤다. 그 순간 명자는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아이고, 이제는 시애미를 밀치느냐? 내가 나를 쳐? 내 아들 귀한 줄 모르고 애미를 짐짝 취급해? 명자의 목소리는 주방을 넘어 거실 천장까지 닿을 듯 날카로웠다. 은수는 허망하게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반찬통들을 바라보았다. 뚜껑이 열려 쏟아진 나물 위로 명자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냉장고는 이제 은수의 취향이 담긴 정갈한 식재료 대신 명자가 들고 온 시커먼 비닐봉투와 투박한 뚝배기들로 채워졌다. 그것은 냉장고의 정리가 아니라 은수라는 존재를 이 집의 식탁에서 지워버리는 숙청이었다. 주방 창틀에 맺힌 결로가 눈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렸다. 명자는 승리자처럼 다시 소드 앞에 섰고 은수는 차갑게 도얼하게 쾌활한 비품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갇혀있던 주방으로 진우의 목소리가 먼저 날아들었다. 은수야, 나 왔어. 오늘 기소 하나 마무리해서 기분 줘. 현관을 들어서던 진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거실을 가득 채운 낯선 열기와 코를 찌르는 묵직한 사골 냄새. 그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향기가 아니라 평생을 도망치고 싶었던 어머니의 그림자였다. 진우의 시선이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앞에 꼿꼿이 선 어머니 명자와 바닥에 엎드러진 채 흩어진 반찬통을 멍하니 바라보는 아내 은수. 그 기묘하고도 서늘한 풍경에 진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엄마? 엄마가 여기 왜? 명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긴 왜냐. 내 자식 놈 검사 노릇하느라 기운 빠진 꼴 눈 뜨고 못 보겠어서 사골 좀 고아왔다. 너는 어째 집구석 꼴이 인양전양인데 마누라 타박 한번 안 하냐? 명자의 목소리는 짐짓당당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반응을 살피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명자의 시선을 피하며 은수에게 다가갔다. 은수야, 일단 일어나. 이게 다 뭐야? 진우가 은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수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당신 모친께서 다 버리셨어. 내가 당신 먹이려고 사온 거, 내가 아끼는 거. 다 쓰레기 취급하면서.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슬픔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다. 진우는 은수의 시선을 털어내듯 명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제발요. 오실 거면 미리 연락 좀 하시라니까요. 은수도 퇴근해서 힘든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진우의 항변은 힘이 없었다. 그는 검사로서 법정에서는 추호에 흔들림 없이 피고인을 압박했지만 정작 자신의 거실에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었다.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단어 앞에만 서면 혀가 마비되는 고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락?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하냐. 시장통에서 국밥 팔아 너 하나 사람 만들었더니 이제 마누라 치맛자락 뒤에 숨어 애미를 박대하느냐. 명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자 진우는 무릎을 꿇고 노모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은수야, 너도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엄마 모셔다 드리고 올게. 진우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아내 은수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힌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그에게는 없었다. 은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무릎 꿇은 남편과 그 남편의 목을 조르는 시어머니. 결국 그거네.
당신은 평생 어머니의 아들로만 살 생각이지? 내 남편이 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고. 은수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다시 명자의 꺽꺽거리는 울음소리와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사골국의 비릿한 수증기만이 엉켰다. 진우는 베란다로 도망치듯 나갔다.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에게 따뜻한 외투가 아니라 살점을 파고드는 쇠사슬이었다. 아내를 지키려 하면 불효자가 되고 어머니를 지키려 하면 나쁜 남편이 되는 이 잔인한 딜레마 속에서 진우의 영혼은 조금씩 마모되어 갔다. 석 달 뒤 은수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은 축복이라기보다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진우는 아이 소식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채 10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명자가 은수의 입덧 소식을 듣자마자 주방을 다시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내 새끼가 내 새끼를 가졌구나. 이제부터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나라를 구할 귀한 몸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명자의 기쁨은 은수에게는 거대한 그물망이었습니다. 명자는 그날로 은수의 안방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태교라는 명분 아래 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 저 클래식 음악 듣고 싶어요. 이 트로트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애끼 이년아. 애가 신명이 나야 장군감이 되지. 졸린 노래 들어서 뭐하냐. 그리고 이 커피, 이거 독약이다. 내 손주 머리 까매지려면 검은 콩국만 마셔야 해. 명자는 은수가 읽던 육아 서적을 빼서 던지고 어디선가 알아온 근거 없는 민간요법들을 강요했습니다. 은수는 입덧보다 시어머니의 간섭에 더 구토를 느꼈습니다. 아이는 은수의 뱃속에 있었지만 그 아이의 소유권은 이미 명자에게 넘어간 듯 했습니다. 진우는 퇴근하면 두 여자 사이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진우야, 내 마누라가 내가 해준 잉어즙을 몰래 싱크대에 버리더라. 내 정성을 어찌 이리 무시하냐. 진우씨,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제발 어머니 좀 가시라고 해.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은수 예민한 시기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명자는 어김없이 필살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 가졌을 때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국밥 날랐다. 나는 그렇게 키웠는데 요새 애들은 어찌 이리 유세냐. 은수는 배를 감싸 쥐며 결연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씨 선택해. 이 아이가 내 아이로 태어날지 어머니의 장난감으로 태어날지. 당신이 선택 안 하면 나는 이 아이랑 같이 사라질 거야. 진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임신 소식은 이 집안에 무너져가는 담장을 완전히 폭파해버릴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추석 아침 명자의 낡은 아파트 거실은 전 굽는 기름 냄새와 매캐한 향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임신 6개월, 배가 제법 불러온 은수는 쭈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뒤집개질을 할 때마다 올라오는 기름 냄새에 속이 뒤집혔지만 명자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쉴 틈이 없었죠. 애미야, 동태전살이 다 터졌다.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조상님이 드실 건데 이리 허투루 해서야 쓰나. 명자는 상전처럼 앉아 은수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타박했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던 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은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은수 배 나왔잖아요. 제가 할게요. 은수 좀 들어가 쉬게 해줘요. 이놈아. 남자가 어디 주방 일에 손을 대. 임신이 벼슬이냐? 나 때는 만삭 때도 시장 통해서 국밥 배달 다 했다. 요새 애들은 어찌 이리 유세인지 몰라. 명자의 나 때는 이라는 단어는 은수의 귀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뒤집개 끝에 걸린 동태전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상에 올릴 걸 땅에 버려?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냐? 명자가 소리를 지르며 은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은수가 옆으로 고꾸라질 뻔하자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은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애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진우의 처음 보는 고함에 명자는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냐 오냐. 마누라, 뱃속에 든 핏덩이는 귀하고 너 키우느라 등뼈 휜 내 애미는 안중에도 없구나. 내가 이 꼴 보려고 너를 검사 만들었냐. 아이고 조상님네들, 저 불효자 놈 좀 보소. 명자의 곡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는 차갑게 식어버린 동태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가족의 집이 아니라 명자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이라는 것을요. 은수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묻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우씨, 나 먼저 갈게. 당신은 당신 조상님들하고 당신 어머니랑 여기서 행복하게 제사 지내. 나는 우리 아이 이 비릿한 기름 냄새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 은수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자가 어디 시어미 앞에서 버릇없이 라며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은수는 매몰차게 발을 뺐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은수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명절의 화려한 제사상은 이제 주인 잃은 음식들로 가득 찬 죽은 자들의 잔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우는 거실 한복판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와 떠나버린 아내 사이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절날 집을 뛰쳐나간 은수가 일주일 만에 귀가했을 때 집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름 냄새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의 주인인 명자가 거실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죠. 사과는커녕 명자는 은수가 친정에서 가져온 아기 용품들을 검열하듯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돈댁도 참 유난스럽다. 이런 서양놈들 장난감 사줄 돈 있으면지 딸내미 시집 올 때 혼수나 똑바로 해올 것이지. 애미야, 시어미가 와서 살림 도와주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눈을 치켜떠? 은수는 현관에 선 채 가방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명자가 손끝으로 툭툭 치고 있는 것은 친정어머니가 손수 뜬 아기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그 가벼운 손가락질 하나에 은수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내가 틀린 말했냐?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내 친정에서도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부모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은수의 비명 같은 고함에 명자가 헉 소리를 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진우가 은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수는 짐승 같은 힘으로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어머니가 진우 씨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 안 궁금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이니까. 어머니의 그 지독한 희생 코스프레 때문에 이 집은 이제 집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뭐? 집착? 너 지금 나보고 미쳤다는 거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니요, 무서운 거라고요. 아들 인생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숨통을 조이는 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은 30 넘은 등신이 됐고 나는 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아요. 우리 아이까지 당신 놀이개로 만들 생각 마세요. 은수는 소파 위에 놓인 명자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낚아채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향해 그 묵직한 가방을 온 힘을 다해 내던졌습니다. 퍽! 대리석 바닥에 부딪힌 가방이 입을 벌리며 미끄러졌고 그 안에서 명자가 챙겨온 온갖 잡동사니와 낡은 수첩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 비밀번호 누를 생각 마세요. 당신 아들이 보고 싶으면 밖에서 만나든 호텔을 잡든 마음대로 하고 내 집에는 발 한 짝도 들릴 생각 마세요. 은수는 멍하니 서 있는 명자의 어깨를 매몰차게 밀쳐 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쾅! 명자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흩어진 짐가방과 내동댕 잊혀진 노모의 허망한 그림자만 남았고 집 안에는 지독한 정적과 은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수는 문을 닫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주방으로 향하더니 명자가 끓여놓은 사골솥을 싱크대에 통째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화르르하며 쏟아지는 뿌연 국물과 뼈다귀들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말리기엔 이미 늦었고 어머니를 부르기엔 염치가 없었습니다. 은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벅벅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첩을 펼친 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물겨운 희생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자가 지난 30년간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기록한 인생 손익 계산서였습니다. 6월 14일 진우 검사 임용 확정. 오늘부터 내 인생 보상 시작이다. 시장 사람들한테 한턱 냈다. 이제 남 부러울 것 없다.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이제 뽑아내야지. 진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용돈의 액수, 명절에 받은 선물 가격, 심지어 은수와 결혼할 때 들어간 비용까지 지출 항목으로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회수 예정액이라는 서늘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10월 2일 며느리 될년 눈매가 사나워 내 노후 자금에 손댈 관상임. 결혼하면 경제권부터 뺏어서 내 명의로 돌려놔야 내 투자금이 안전함. 며느리 길을 죽여야 내 입지가 산다. 진우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뎠다던 어머니의 사랑은 사실 자신을 고수익 금융 상품으로 키워내기 위한 지독한 경영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15층 아래 아파트 단지 가로등 밑에 명자가 흩어진 짐들을 주워 담으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쓰러지는 척하며 아들의 죄책감을 갉아먹는 법을 너무나 잘 아는 포식자였다는 사실을요. 진우는 수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효심의 정체가 채무였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역설적으로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리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우는 명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명자는 어제 쫓겨난 분풀이라도 하듯 거실에 누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진우는 대답 대신 명자의 발치에 그 낡은 수첩을 툭 던졌습니다. 명자의 비명이 뚝 끊겼습니다. 엄마, 여기 적힌 대로 다 해드릴게요. 엄마가 저한테 투자했다는 그 돈, 이자까지 쳐서 매달 꼬박꼬박 배당금으로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앞으로 제 집에는 발 한 짝도 들이지 마세요. 진우야, 그게 무슨.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요, 엄마.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잖아요. 엄마는 저를 키운 게 아니라 사육하신 거예요. 당신 노후를 책임질 가장 비싼 상품으로요. 이제 그 상품 반품하겠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봉투 하나를 더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만약 은수나 우리 아이 근처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시면 저 검사직 걸고 엄마가 시장에서 저지른 탈세와 투기 자료들 다 들춰낼 겁니다. 저 진심이에요. 명자는 난생 처음 보는 아들의 서슬퍼런 눈빛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진우의 집 냉장고는 다시 은수의 취향대로 정갈하게 채워졌습니다. 비릿한 사골 냄새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거실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는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가 와 있을까 봐 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문 안쪽은 온전히 자신과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만의 성역임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은수가 환한 미소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진우씨. 아니야,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로부터 1년 뒤 진우의 집 거실에는 더 이상 비릿한 사골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싱그러운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한복판 두툼한 놀이 매트 위에서 이제 갓 뒤집기에 성공한 아기 우주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진우씨, 우주 기저귀 좀.
주방에서 건강한 샐러드를 준비하던 은수의 목소리에 앞치마를 두른 진우가 능숙하게 달려갑니다. 예전에 그 위태롭던 검사 진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이제 퇴근 후 아기 목욕을 시키고 아내와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명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꼬박꼬박 배당금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부채감이 아닌 한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거리를 지키기 위한 평화 유지비입니다. 명자 또한 아들의 단호한 선포 이후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차츰 자신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노인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꾸려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주야, 아빠가 그렇게 좋아? 진우가 아기를 안아 올리자 은수가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은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도끼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이 공간 안에서 비로소 엄마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행복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메뉴는 거창하지 않지만 서로의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밥상입니다. 진우씨, 내년 봄에는 우리 세 식구 여행 가자. 어머니한테도 아이 사진 한 장 보내드리고. 은수의 너그러운 제안에 진우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생기자 비로소 서로를 연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담장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더 넓고 튼튼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집착이라는 이름의 사슬을 끊어낸 자리에는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사랑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노을 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진우는 생각합니다. 이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아팠나 보다. 비릿한 수증기는 사라지고 집 안에는 이제 오직 가족의 웃음소리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은 불효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용기였습니다. 지독했던 전쟁은 끝났고 그 폐허 위로 비로소 우리라는 이름의 작고 단단한 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